예, 반갑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재미도 없는 강의를 또 들어주시게 돼서 저는 감사하고요. 또 안내드린 대로 앞으로 4번의 답사를 또 저랑 같이 제가 모시고 다닐 계획이니까요. 오늘은 조금 재미없더라도 그냥 저 사랑방에서 수다 떨다가 보면 좀 졸려서 주무실 때도 있고 하니까 편안히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서울, 평양, 고구려로 만나다 이렇게 제목인데요.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가 다 아시지만 또 그래도 기억을 좀 되살리시라고 고구려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각도로 볼 것인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서울과 평양이 가지는 지정학적인 위치, 고대사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평양, 서울을 둘러싼 고구려와 관련된 시기에 몇 가지 중요한 쟁패, 역사적 사건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답사갈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 서울, 평양은 이번에 못 갑니다만은 서울과 평양의 고구려 유적 중에 대표적인 몇몇 사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고구려는 멸망한 지가 1500년이 지났는데 그 1500년이 지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고 슬라이드도 많은데요. 가급적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구려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반도 고대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이고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건국을 했다고 삼국사기 기록에는 나와 있고요. 668년에 멸망할 때까지 약 700년을 존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37년은 아직 국가 단계는 아니고 부족 국가보다 조금 나은 연맹체 단계였고 AD 1세기 후반의 국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세기에서 4세기가 되는 무렵에 고구려가 이제 원래 발상한 지역은 먹고 살기 어려운 지역,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요동평야로 진출합니다. 그 과정에 전투력과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만주 일대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4세기경에는 거의 저 일대가 다 확보가 됩니다. 남쪽은 그 이후에 5세기, 6세기 때 확보가 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4세기대 무렵부터는 이제 고구려가 동아시아에서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스스로가 우린 천하의 중심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천손이라는 사상을 하고 태왕이라는 명칭을 부릅니다. 중국은 황제라고 부르고 주변 제후국을 왕이라고 불렀는데 고구려는 스스로 태왕이라고 부름으로써 그 중국의 황제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거죠.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그래서 그 4세기부터 한 6세기까지를 우리가 아는 전성기 고구려고, 특히 5세기 고구려가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성했을 때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되게 그 무렵과 관련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는 이제 고구려가 영계 소문으로 대표되는 귀족 연립 정권으로 운영하면서 내분과 갈등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이 중원왕조가 통일이 돼버리면서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통일이 되면서 여러 차례의 공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멸망할 정도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에 당나라한테는 결국 신라와 연합에서 공격하는 당나라에게 결국 멸망하고 말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고구려가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면 전쟁 영화, 전쟁 관련된 얘기를 많이 보는데 실제로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굉장한 인식을 하고 있고 고구려는 잘 싸운 나라 그리고 넓은 영토를 확보한 나라 이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고구려가 문화대국이었다는 거는 사실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고구려는 굉장히 호방한 기질을 가져서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그림에 여기가 이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인데요. 왼쪽 그림에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을 지나서 한반도에 이르는 저런 비단길을 통해서 고구려가 교역이 있었고, 지금 밑에 있는 배경 그림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프라시압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의 벽화 그림인데 오른쪽 아래 두 사람이 고구려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7세기 때 그 먼 곳까지 교류를 하고 거기에 고구려 이름을 새기고 이러는 정도의 외교력도 있었고 문화적인 역량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국내성 시기, 4, 5세기 국내성 시기에
고구려 수도에는 서역 사람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득실득실했다라고 하고 그들과 무예를 겨루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고구려는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좀 짧게 정리를 해보면 고구려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700년을 존속한 강대국,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국력이 강했으면서도 호방한 기질을 갖춘 문화대국이었다. 그래서 뭐 그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적어도 고구려가 우리 역사상 그리고 우리 문화상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은 강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역사적으로 우리 고대사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고구려가 한반도 북쪽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700년을 존속해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고구려가 존속한 700년 동안에 중국의 중원이나 북방민족은 50년, 100년 단위로 흥하고 망합니다. 한나라도 고구려 시기 한나라는 이제 동한이 망하고 신나라 1년 있다가 후한이 있고 그래서 한 150년 제일 길게 간 왕조가 150년이에요. 북위 왕조는 북방민족이고요. 그래서 50년 내외로 흥하고 망해서 수십 개의 왕조가 흥하고 망하는 동안에 고구려는 단일 민족으로 강대한 세력으로 700년을 버틴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의 백제, 신라, 가야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데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구려가 주변 중원 왕조나 북방 민족들처럼 50년, 100년, 30년 만에 흥하고 망하고 했으면 그 이후의 역사를 사실 가정하기는 어렵죠.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우리 고대사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고대 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구려를 흔히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 멀리 서역에서부터 북방 초원 지역에 이르는 모든 지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배타적이나 선별적 수용이 아니고 적극적 수용을 해서 고구려라는 문화의 호수에 녹여 넣은 다음에 그걸 고구려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것이 한반도 남부의 백제, 신라, 가야에도 전해지고 외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마지막에 시간이 좀 있으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넣어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고유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 고구려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원형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고구려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서울, 평양은 사실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반도만 보면은 서울이 중심부가 되지만 만주벌판까지를 놓고 보면 평양이 한반도 중심쯤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형적인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쪽으로 바다로 이어지는데 평양은 대동강을 따라 내려가면 남포 항구가 있고요. 서울은 한강을 따라 내려가면 인천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교역이 아주 유리한. 그래서 특히 중국에 있는 세력들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해상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지형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선사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던 곳입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의 한반도의 최초 인류가 평양에서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평양에 상당히 많은 구석기 유적들이 발견되고 인류 화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면목동에 구석기 유적이 하나 있을 뿐 아직 구석기 유적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암사동이나 신석기 이래로 여기가 중심지가 되던 지역입니다. 그런 문화적 영향이 결국은 이곳에 고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수도가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됐고요. 그래서 평양은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수도가 됐고 서울은 백제의 수도가 돼서 이후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울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평양은 뭐 이후에 이제 고려시대 중력에 쓰이지만은 고구려 이후에 근데 그 서울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삼국시대에 서울을 차지한 세력이 최강국이었습니다. 항상 고구려도 장수왕대 여기를 차지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요. 백제도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근초고왕대 동방의 패자라고 불렸고요. 신라도 이 서울을 차지하고 나서 한반도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지만 서울을 차지한 세력이 한반도를 통일한다. 역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역사는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중요한 이치에 있다. 서울 평양이 그 정도의 역사 문화적인 중요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 뭐 좀 복잡하고 그림이 없는 장면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백제가 이제 서울서 건국을 하는데요. 고구려 백제 관계만을 보면 371년 요 무렵은 고구려는 아직 국내성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록강변에 있습니다. 평양은 그렇게 개발되기 직전입니다. 전이라서 평양이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 않을 때고요. 그 313년, 14년 초반 이때까지는 중국이 세운 군현이 아직도 황해도 때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가 이 당시에는 직접 충돌할 일은 없었습니다. 교역이나 충돌하지 않았는데 313년, 14년에 고구려가 낙랑군, 대방군을 축출하고 나서 드디어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맞닿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한동안 이 낙랑 대방 고지에 있던 세력들을 그냥 지방 자치로 유지하게 둡니다. 그래서 충돌이 없는데 백제는 계속 이 지역을 노리고 올라가죠. 황해도, 신계, 예성강을 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구려 충돌을 하는데 그것 중에 제일 큰 싸움이 371년입니다. 저때 백제로는 제일 한성 백제 시기에 제일 강한 군주였던 근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원왕을 전사시킵니다. 그 고국원왕은 광개토대왕의 조왕이죠. 할아버지가 되죠. 그 은원 관계가 생깁니다. 이후에 25년 뒤에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을 해 내려오는데 이제 임진강 일대에서부터 이 한강까지 아차산 그리고 이 풍납토성, 몽천토성 있는 데까지 오는데 58성 700촌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 전체를 고구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고구려는 중국식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황제국인데 백제를 섬멸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자꾸 귀찮게 와서 괴롭히니까 혼을 내주고 돌아가는 전략입니다. 말만 잘 들으면 유지하게 두는 거죠. 그래서 이때 396년도에 백제의 그 아신왕이 무릎을 꿇고 영원히 왕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하고 빌고 포로를 바치고 그냥 정권은 이 인정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백제는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마침내 475년에 장수왕이 한성을 3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계로왕을 아차산에 가서 죽이고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일이 큰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가 백제도 웅진으로 천도했는데 거기서 이제 세력을 다듬어서 551년에 신라와 연합을 해서 다시 북상을 해오죠. 그때 백제가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성을 수복하게 되고 근데 그때 이미 백제는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고 신라가 세력이 강성해질 때여서 2년 뒤에 신라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여기를 또 차지해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백제는 여기 못 들어옵니다. 553년. 그리고 신라는 여기를 차지하고 신주라는 주치소를 두고 아차 산성을 북한 산성으로 쓰고 이성 산성을 남한 산성으로 쓰고 이제 여기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그 이후에도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잘 아시는 온달 장군은 590년대 중령 부근까지 공격해 갔다가 전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는 하지만 결국은 여기는 고구려가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전쟁은 있었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그 시기에 있었고요. 이제 고구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셨으니까 이제 고구려 유적 저는 전공이 이제 고고학이라서 땅을 파서 뭐 발굴을 하니까 고구려 유적과 유물을 주로 연구를 하는 연구 대상인데요. 이 도면에 표시된 빨간 점들은 고구려의 성곽입니다. 파란색 점들은 고분입니다. 이 유적이 있는 범위가 고구려의 가장 좁은 범위의 영토가 되겠죠. 적어도 고구려 사람이 살았던.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요동평야, 요하 하류를 따라서 흑룡강성 아래까지 이렇게 크게 둘러 있는데, 요게 이제 오늘날 뭐 만주라고 부르는 지역과 일치하고요. 한반도 남쪽으로는 대전까지, 대전 그리고 충주, 강릉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뭐 저기 강원도
남한강, 북한강 상류 쪽에 유적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적들이 영토와 같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남한의 유적은 뭐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성 일대, 고구려의 중심지가 있던 지역의 큰 성입니다. 국내성의 방어성이었던 환도산성이고요. 이 성은 지금 좀 수리를 하긴 했는데 이쪽에 이렇게 이끼가 묻어 있는 돌들은 1500년 동안 그대로 있던 돌들이고요. 이끼가 떨어져 나간 부분은 최근에 조금 보수를 한 건데 여전히 7m 높이의 저런 성벽들이 유지되고 있고요. 남한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성은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적으로는 고분이죠. 무덤이 많은데 이 지반시, 국내성이 있던 지반시 일대에는 11,300기의 고분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 신라나 백제나 여러분들 어디 시황여행 가시고 다녀보시면 고분이 되게 산 위에 있고요. 신라는 평지에 있지만 그 경주에 있지만 그건 고구려와 잘 지낼 때의 고구려 스타일이고 되게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고구려는 평지에 이렇게 무덤을 쓰는 전통이 있고 이런 시기에는 돌로 만든 돌무지 무덤을 쓰고 늦은 시기에 평양 천도 이후에는 흙으로 무덤을 쓰고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기는 가보셨죠. 대표적인 고구려 적석총 마지막 단계의 국내성의 마지막 왕의 무덤인데 장군총이라고 불리는 피라미드형 돌무지 무덤 적석총이고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동방의 피라미드, 동방의 금자탑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동아시아 일대 이런 피라미드형 무덤은 이게 유일한 거죠, 사실은. 광개토대왕 또는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무덤입니다. 뭐 건너뛰어서 평양으로 오면은요, 지도가 좀 뭐 흐릿합니다만은 이게 대동강입니다. 이렇게 대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 보통강이라는 강이 있고 요 사이가 구평양시가지입니다. 여기가 모란봉 금수산입니다. 여기가 높은 쪽이고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점차 낮아져 가지고 이 일대를 두른 성이 평양성, 그 당시에는 장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당나라 장안성에 비견돼서. 그래서 북성, 내성, 중성, 외성 이렇게 이제 있고 이 둘레가 한 16km 되고요. 중간에 있는 성벽까지 한 23km 되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우리 서울 성곽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막은 성이 있고 여기에 뭐 사지들도 있고 도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 평양성의 밖에 보면은 안악궁 대성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고구려가 427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석 압록강 변에 있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는데 처음에 도읍을 옮기기 전에 9개의 절을 짓고 여기를 이제 수도 건설해야 올 거 아닙니까? 건설해서 왔는데도 여전히 이러한 큰 성을 쌓을 겨를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지에다가는 안악궁이라고 하는 왕궁을 짓고 그거 방어하는 성을 뒤에 대성산성이라고 성을 둡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참을 있다가 그러니까 427년에 오면 여기에 들어가 있다가 568년에 이 성을 짓기 시작해서 580년대 여기 들어갑니다. 20년 정도 공사를 하고 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임진왜란 때 평양성이 함락되고 어쩌고 하는 건 다 이 성입니다. 이제 이 평양 이게 조선시대 구한말 일제강점기 다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많이 훼손이 됐고 6.25 전쟁 때 또 많이 훼손이 돼서 지금은 성이 다 없어지고 요만큼만 남았습니다. 다 없어졌고요. 뭐 절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는 고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유적을 다 보려면 그것만 해도 뭐 1시간을 봐야 되니까 아주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사진, 위성사진이 좀 나왔군요. 오늘날 평양 시가지고 이쪽이 신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기가 강남 지역이 되고요. 여기 이제 여기 모란봉 경기장, 금수산 모란봉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청암리 토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게 금수산 문화공전입니다. 김일성 주석하고 김정일 장군이 여기에 계시죠. 저쪽에 대성산성이라고 시커멓게 된 산 밑에 하얗게 이렇게 내려온 데가 혁명열사릉이죠. 상임이산 여기 다 가보셨죠? 그러니까 고대 주요 시설 옆에 다 있어서 제가 2003년에 갔을 땐 여기 사진을 못 찍게 금수산 궁전 쪽으로는 카메라를 못 돌리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무튼 평양시가지에도 고구려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46년도에 정권 수립을 하자마자 이 역사 유적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지원을 하고, 당시에 고고학자들 몇 명 안 됐지만 조선인 고고학자들 대부분은 북으로 갑니다. 자진 월북이든 납북이든 뭐 어떤 형태는 북에, 남한에는 전문가가 없었고 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46년도에 평양을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 박물관을 짓습니다. 지금 평양에 가보신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그것도 이때 지은 겁니다. 사리원, 해주, 개성 등에 짓는데 김일성 주석이 직접 현장 시찰을 다니죠. 이건 93년도에 당군능을 발굴할 무렵에 동명왕릉을 참관하실 때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안학궁, 아까 보신 그 안학궁을 발굴한 후에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이제 지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공력을 들여서 발굴한 무렵입니다. 70년대 요 무렵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도 이제 우리 역사의 유구함과 문화의 찬란함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를 발굴을 하죠. 그래서 황남대총이라고 하는 한 변이 108m나 된 고분을 발굴하고 그 내부를 사람들이 들어가 보게 하려고 발굴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걸 발굴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작은 구분 155호분이라는 걸 발굴해보고 그 경험을 가지고 황남대총을 파자. 그래서 그 작은 고분을 판 게 천마총입니다. 155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굴했더니 천마도가 나와서 천마총인데, 결국은 천마총을 복원했죠. 황남대총은 복원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 시찰하고 그때 영예 박근혜 양이 같이 수행을 하고 이런 사진들이 남아 있는데, 북한은 그 이전부터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고, 사실은 우리 역사의 우수함을 이제 알린 정권 차원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북한도. 그래서 실제로 안학궁을 발굴을 했는데요, 구조가 잘 남아 있습니다. 둘레가 이렇게 평지에 있는 네모난 성인데, 이 안에 52개의 궁궐 건물이 있는데 남궁, 중궁, 북궁 이렇게 있고요. 동궁, 서궁입니다. 경복궁 들어가서 한번 이런 평면 구조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복궁으로 말하면 근전정이 되는 거고, 여기는 광화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만 보면 이미 고구려 시기에 5세기대에 427년 평양으로 온 직후에 이미 조선시대 경복궁과 같은 궁궐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이나 일본 연구자들은 이게 고구려 때 게 아니고 고려 시대 걸 거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북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약간의 논쟁은 있는데 아직은 반박할 근거도 없고 안 믿을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있는 방어산성이죠. 대성산성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곳은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면 바로 가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손님이 가면 늘 안내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고구려식 산성으로 대표적인데 둘레가 한 7k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성벽이 한 7m에서 10m 정도 남아 있고, 이 안에는 연못이 99개가 있고 뭐 이런 대성들입니다. 요거는 북한이 새로 복원한 겁니다. 무너진 거를 좀 내고 새로 공사를 했는데, 북한은 우리랑 조금 다른 문화재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문화재는 원형 복원입니다. 복원입니다. 그래서 원형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북한은 개건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당군능처럼 그대로 짓지 않고 좀 확대해서 한 거는 개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 개건 개념이 없고 여기는 개건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고쳐진 개념입니다. 느낌이 다. 선생님 많이 보셔가지고 딱 새로 쌓은 거랑 차이를 바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평양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의 규모고, 굉장히 도시 전체를 둘러막은 규모고요. 여기에 평양성 그 성돌 안에 저런 문자가 새겨진 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 간지가 있기 때문에 병술년이면은 566년, 기축년이면 569년 이런 연대가 나와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사하고 일치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어디를 쌓고 뭐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건 50년대의 사진이고요. 50년대 항공 사진입니다. 50년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이 외성 지역에는 격자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격자 구조가 쫙 남아 있었고요. 보통 한 칸이 180m 내외입니다. 그게 한 구역입니다. 방이라고 하는 고대에. 경주도 가보시면 구획이 삼국시대 구획대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일제 30년대 와서 여기를 군수기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파헤치고 이 성벽도 그때 많이 없어집니다. 그 이후에 한국전쟁 때 많이 훼손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들은 다 없어지고 여기에 이제 왕궁이 있었던 곳이 이곳인데요. 여기는 지금 뭐 건물들이 들어서서 발굴이 어렵고 이 밑에도 다 시가지로 개발됐고요.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보통문이라고 하는 문이 우리 동대문처럼 뭐 말하면 서대문쯤 되는 게 하나 남아 있고 이쪽에 대동문, 동대문에 해당하는 이것도 시가지의 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칠성문 요 위쪽은 산지기 때문에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고구려 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답사를 가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문하고 대동문은 볼 수 있고 나머지 성벽은 이 위에 올라가서 볼 수가 있고 이 밑에는 다 없어져서 근데 최근에 이 일대를 발굴해 보니까 땅 속에 아직도 성벽 기초가 남아 있습니다. 요건 1910년 12년 무렵에 2012년 무렵에 발굴한 저런 지하에 아직도 성벽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무너지긴 했지만 이거는 뭐 1930년대 대동문이라고 글씨가 보이시죠? 그 대동문이 무너진 것을 수리하는 뭐 그런 장면이고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뒤로 보이는 하얀 게 이게 대동강이고요. 저게 이제 대동문이고 이게 연광정이라고 하는 정자입니다. 여기도 가보시면 뭐 하여튼 경치는 천하제일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런 시가 써 있습니다. 천하제일인데 청나라 왕인가 누가 와가지고 사신인가 와가지고 천하제일은 아니니 천하를 빼라. 자기네가 천하인데 왜 여기다 천하를 쓰냐 그랬다고는 얘기도 있습니다. 부병루고요. 이 대동강변입니다. 지금은 뭐 저런 풍경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거 2003년 4년도 사진일 텐데요. 근데 이 문루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 서울 성곽도 그렇고요. 다 조선시대 개축한 것이고 일부는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전하를 입어서 그 이후에 수리한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요건 칠성문이라고 아까 북쪽에 내성 왕궁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있는 문인데요. 요거는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선시대 성벽하고 고구려시대 성벽 여러분이 보셔도 차이가 납니다. 돌을 다루는 솜씨도 다르고 경고하기도 다르죠. 문 옆이기 때문에 더 강화를 했었고요. 뭐 같은 방어시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 장대라고 해서 성 내외를 지휘하는 장군의 지휘소가 성벽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 높이가 15m입니다. 근데 저 돌도 고구려 때 쌓은 모습이 그대로 있고 다만 끝에 여장 성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선시대 개축이 된 거고 이 위에 있는 누각도 조선시대 이후에 개축된 건데 저게 을밀대입니다. 저 뒤쪽에서 밑에서 찍은 거고요. 저 을밀대라고 하는 현판이 저 앞쪽으로 있습니다. 이 성 바깥쪽에서 찍은 거고 이제 성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을밀대라고. 근데 저는 이제 2002년에 남포를 처음 갔다가 2003년에 평양을 처음 갔는데 이렇게 저희가 촬영하고 다니는데 여기 시민들이 여기서 뭐 화투는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트럼프 카드 놀이는 아주 여기서 그거 하고 고기 구워 먹고 뭐 우리 보고 와서 먹으라 그러고 굉장히 친숙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요. 아무튼 여기 주민들도 자주 가는 명소 중에 하나고요. 아이고 왜 이게 그때 2003년 뭐 그 무렵 4년 제가 8년까지 평양에 이렇게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사진들입니다. 이건 2003년 8.15 남북 그 대회 때 올라갔습니다. 2004년 3년이니까요. 아직 뭐 제가 지금 40대일 때 모습입니다. 평양 순환비행장 주건물인데 지금은 이게 다 새로 고쳐져서 현대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게 순환비행장 주건물이고 저가 가는 걸 아쉬워하면서 평양 시민들이 저를 보내기 아쉽다고 저렇게 환송하러 나오십니다.
예, 그때 2003년, 4년 그 무렵에 양각도 호텔이라고 하는 대동강 안에도 섬이 여의도처럼 여러 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양각도가 있고 여기는 이제 능라도라는 곳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5일 경기장, 능라도 5일 경기장입니다. 이게 김일성 주석 시대에 지었는데 동양 최대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잠실 경기장을 지으면서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지라.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는 건물 제일 높은 게 20층인데 영남대학을 지으면서 주 건물을 21층으로 지으라. 그런 체제 경쟁이 있을 70년대의 일입니다. 오른쪽이 주체 사상탑, 저 탑이 보이는 게 저게 93m 높이짜리고 그 오른쪽은 신도시고 이후에 더 개발이 됐습니다. 예, 그 비슷한 장면 저 가운데 빨간 게 아마 제일 그 규모 있고 제일 좋은 호텔인 고려 호텔일 텐데 여기 2008년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렵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뭐 하여튼 그때 다녀본 경험으로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3년도 사진보다 훨씬 좋아진 게 이때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도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사진 보니까 뭐 굉장히 특히 그 아까 금수산 문화공원 그 뒤에 김일성 종합대 가는 길에 여명거리라고 하는 곳은 뭐 거의 우리 강남 수준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예, 뭐 고려 호텔인데 저는 여기서는 못 잡았습니다. 예, 여기는 통제가 안 되니까 여러 명 한 몇백 명이 갈 땐 여기 안 넣고 이제 양각도에다 갖다 놓고요. 여기는 이제 소수 아주 중요한 분들 가시면 여기 이제 저는 연애 때문에 가보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식사를 하셨으니까 옥류관 냉면입니다. 대동강변에 동시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300명 그때 갔었는데 하여튼 맛있었습니다. 대동강변에 앉아서 이렇게 뒤는 대동강이기 때문에 저 다리가 옥류교입니다. 옥류교고 그 뒤에 주체사상탑이 있고 1인분이 200g이었는데 50g 단위로 추가를 시켜 먹는데 저는 한 400g 먹었던 거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도 단고기집에도 평양 단고기집 여기도 유명해서 여기도 몇 차례 갔었습니다. 코스 요리로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처음 가서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한 두 번 때부터는 괜찮았는데요. 지하철도 한번 타봤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2개였는데 저는 이제 부흥역에서 타가지고 빨간색 영광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냥 구경시켜 주느라고 실제로 저걸로 이동하지는 못하고요. 플랫폼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대리석도 그렇고 저 대리석 뒤에 기차 승강장 안쪽에 그림이 얼핏 보이실 텐데 이게 타일로 모자이크 타일로 돼 있는데 그 타일 한 짝이 제 새끼 손톱의 반 크기 정도 됩니다.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 있고요. 뭐 시민들도 뭐 이렇게 만나면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소년문화공전인 것 같은데 이제 전국에 재능 있는 어린애들이 여기서 예체능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도 여기 많이 오고 특히 이 사진은 기억에 남는 게 저 학생이 그때 5학년 우리 5학년쯤 되는 학생이었는데 뒤에서 누가 막 영어를 유창한 영어를 막 해서 외국인들이 왔나 이거 봤더니 외국인 관광객이 온 겁니다. 근데 저 친구가 한 5학년 정도 되는 애가 안내를 하는 뭐 저기도 영어 잘하는 여기도 영재들은 다 늘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를 만수대 동상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언덕에 김일성 주석하고 김정일 위원장 큰 동상이 있고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여기서 이렇게 헌화를 하고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갔을 때 신혼부부 한 쌍을 봤는데요. 저를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그 동네 이제 미인들을 찍는 습관이 이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여긴 남포 관문에 있는 남포항에 있는 미인입니다. 지방 미인이고 여기는 이제 그 평양에 있는 미인인데 아주 최상류는 아니고 이제 보통 되고 이런 친구들이 제일 잘 사는 집 자제들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인민배우 근데 이름 잊어버렸는데요. 인민배우고 제가 오히려 북한 사람 같은.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는 분이 조성우 의장. 오늘 여기 6.15 사무실이라 그래서 일부러 하나 나왔습니다. 예. 당군릉 앞에서 2004년에 당군릉 앞에서 연설할 때인데 이때가 내가 하늘이고 뭐 내가 땅이고 이렇게 연설을 해가지고 아주 큰 난리가 날 뻔했습니다. 대본에 없던 연설을 해가지고 당군릉 앞에서 내가 하늘이다 그러니까 전부 찬물이 돼가지고 근데 다 따라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동명왕릉이라고 이제 저희가 평양에 답사를 가면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려가 국내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했는데 매년 시조묘에 제사를 가야 되는데 시조묘는 저 졸본에 있으니까 시조묘를 일로 하나 가묘로 옮겼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명왕릉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네. 네, 뭐 이건 2008년도 순환비행장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제가 어디 가면 꼭 갖고 다니는 게 이 친구는 제가 2003년부터 본 친구입니다. 우리가 오면 그쪽 민하협이라고 안내를 다니는데 민하협이라고 하지만 보위부 직원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5년을 본 친구인데 매년 얼굴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화장품도 주고 뭐 이렇게 우리랑 교분을 하니까 점점 우리 얼굴처럼 뽀얘지더라고요. 근데 저 오른쪽 두 분은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 분들인데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이래서 교류가 필요하구나. 서로 교류를 하면 어쨌든 서로 이해가 되고 좋은 건 서로 나눠 받게 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김일성 종합대학 고고학과장쯤 되는 강좌장인데 근데 저 얼굴 안색은 뭐 저나 비슷하죠. 이분들은 사회과학원 고광연구소 계신 분들인데 요거는 2006년에 금강산에서 학술대회 때 만났는데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 이분들 글을 보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70이 넘은 분들인데 아직도 사회과학 고광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소장은 젊은 사람이 하지만 여긴 정년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저는 책으로만 보던 그 어른들이 아직도 연구원으로 여기로 오셔서 같이 학술대회를 하고 정년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좀 놀라웠습니다. 평양에 있는 모습들이고요.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조선중앙역사박물관입니다. 저 앞에가 김일성 광장입니다. 맨날 무슨 행사하면 저기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대동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고 여기가 인민대학습당이고 여기가 김일성 광장인데요. 이 아래쪽은 광장 남쪽은 또 조선미술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박물관 몰을 주요 광장으로 삼는 것처럼 꾸민 거죠. 여기도 이미 46년도 설계 당시에 나라의 중요한 광장은 박물관으로 둘러싼다. 그리고 한쪽은 인민대학습당이고 한쪽은 대동강이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할 때죠. 70년대 중반까지 이런 도시를 건설할 동안에 우리는 사실 이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뒤처졌는데 그 이후 변화가 뭐 있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박물관도 가보니까 형편이 안 좋긴 안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교조적인 좀 변화가 있으니까 이 유물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언제 김정일 동지가 이거를 진열하도록 배려해 주셨는지, 김일성 수령이 진열하라고 배려하신 것도 있고 김정숙 여사가 배려하신 것도 있고 주요 유물 앞엔 다 저런 팻말이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해를 하고 대체로 북의 이런 내용을 알고 가니까 그렇지만 모르는 분들이 보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지금 꽤 좀 뒤처져 있는 이런 것 때문에요. 그때 하여튼 8.15 대회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전광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K2816편 평양. 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마치 전기 항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부러 이걸 찍어놓고 이 무렵에 평양 관광이 실제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히면서 못 올라갔는데 이때 제가 2003년, 4년, 6년 뭐 이렇게 다닐 때는 곧 관광을 갈 것 같은 분위기고 저도 그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길 통해서 백두산도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관광이 그때 개발이 돼 있었고 그랬는데 뭐 언젠가는 또 가겠죠. 그래서 아마 저희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역사 문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남한의 국민들도 여기 가고 여기 주민들도 서울 와보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서로 그 운동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동명왕릉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 아래에 그 사찰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보신 전 동명왕릉이라고 시조묘를 여기다 뒀는데 그 앞에 절을 지어서 보통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원찰이라 그래서 누구 그분의 기리기 위해서 원복을 기려고 여기다가 이제 두는데 여기는 발굴했더니 정릉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능을 정하고 그러니까 왕릉 동명왕릉 시조묘를 옮기고 지은 절이다라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절입니다. 팔각 9층 목탑이 있고 좌우 동서금당이 있고 북쪽에 그 주금당이 있는데 이렇게 1탑 3금당이라고 하는 방식이 고구려 방식이고요. 백제는 쌍탑이고 금당이 하나 있고요. 신라는 쌍탑, 다보탑, 석가탑, 쌍탑이거나 뭐 탑 하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고구려는 처음 들어올 때는 목탑이 들어오고 그걸 주변으로 금당이 3개 있고 나머지는 요사체들이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가람 배치가 일본에도 전해집니다. 일본의 아스카테라나 이런 주요 사찰들은 고구려 스타일을 배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비조사 뭐 이런 데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복원된 것은 우리로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은 개건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보다 3분의 1을 축소해서 지었습니다. 실제로 지으면 황룡사 탑처럼 94m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94m를 복원한 겁니다. 이게 27m입니다. 27m짜리 기단을 해서 팔각으로 9층을 올리면 비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94m고 경주에 있는 황룡사 목탑이 94m인데요. 이거보다 150년 뒤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건축 기술이 굉장한 거죠. 그 황룡사 탑을 지을 때도 고구려 장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건축 기술들이 지금은 뭐 저렇게 좀 축소해서 지어놨지만 실제로는 저거의 3배 이상 되는 규모의 탑과 건물이 이 사찰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시조 동명왕릉을 모셔왔는데 실제로 발굴했더니 70년대 여기도 발굴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 규모 발굴을 못할 때입니다. 70년 초만 해도. 여기는 이미 이때 중장비를 써서 막 발굴을 하고 복원을 지금 해놨는데요. 여기에 시조 동명왕릉을 모셔온 허묘인 줄 알았는데 안에서 유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느 왕의 무덤인지는 아직 이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건 기념비가 있고요.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이게 나오고요. 고려시대에 여기를 동명왕릉이라고 비정한 사람들의 비문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이 개건할 때 지은 비문이 있어요. 지금 이분은 조명화 씨라고 제가 여러 번 봐가지고 이름도 외우는데 저분은 그 김일성 주석의 이 비명을 다 저기 있는 비명을 다 외우죠.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진짜로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고요. 거기서 이제 유물은 많지는 않습니다. 고구려 고분은 도굴이 쉬워서 이런 이제 금동 유물 이런 게 신라처럼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신라의 금동관이나 이런 거는 도굴이 안 되는 무덤입니다. 천마총이나 황남대총이나 이런 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어떻게 팔 방법이 없는 도굴을 못 하는 거고 여기는 도굴이 되는 구조라서 도굴이 많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살의 머리에 두르는 보관입니다. 왕이 쓰는 건 아닙니다. 예, 보살 보면 요런 석가모니는 치장을 안 해도 보살은 치장을 하거든요. 보관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화연문이 이렇게 있는데 고구려에서 아주 특징적인 화연문 문양들 특징이고요. 요런 리본에도 다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연문 왼쪽 오른쪽에 화연문을 보시면 그 리본에 있는 저렇게 작은 세공들이 아주 바늘만한 구멍이 이렇게 세공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지금 있는 거는 백제 문영왕릉에 나오는 왕과 왕비의 관식인데요. 요게 고구려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문화가 백제 신라가에 전해졌다는 게 이런 유물에서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그 동명왕릉 뒤에 진팔이라고 하는 벽화고분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베개 마구리 장식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베개 마구리가 뭔지 모릅니다. 결혼할 때 저는 그래도 원앙금침에 동그란 베개, 수놓은 베개 마구리를 단 베개를 썼는데 베개 양쪽 마구리고요. 그 베개 마구리를 금동으로 막은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머리를 두고 이렇게 누우면 되는 구조고요. 가운데 세발 까마귀니까 태양이죠. 그리고 그 아래 좌우에 용이 2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 깨졌지만 용입니다. 위에는 봉황이 있습니다. 용과 봉황, 태양이니까 왕이죠. 왕을 상징하는 무덤인데 제가 지금까지 본 고구려 유물 중에 가장 정교하고 가장 현대적인 디자인입니다. 2002년에 평양에서 고구려 유물을 가져다가 코엑스 전시를 했는데 도록 표지를 이걸로 썼습니다. 근데 무슨 디자인을 감히 한 게 아니고 아까 그거에서 깨진 부분만 좀 떼어낸 건데 그리고 요 디자인을 가지고 독일 베를린에 전시를 또 갔었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유물을 가지고 베를린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누가 디자인했냐, 고구려 사람들이 1500년 전에 디자인이다니까 웃기지 마라, 뭐 농담을 하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고구려 미술이 강하고 힘이 있다는 게 이런 불꽃 무늬도 저렇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 벽화고분은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2003년 황해도에서 발굴된 거고, 최근에는 함경도에서도 발굴이 되고, 평양 주변에서도 발굴이 되고, 아직 발굴이 안 된 벽화고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북한 학자들 주장은 한 300개 있다 그러는데요. 개인적으로 물어본 얘기인데, 근데 그분들도 뻥이 좀 세기 때문에 300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 100기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굴된 유물들을 보는 모습이고요. 보존도 잘 합니다. 이건 국가 사적 국보 유적이나 사적들은 이렇게 보존을 잘 하는데 사실은 하여튼 그 기술력이나 이런 건 우리보다 많이 처져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이건 덕흥리라고 하는 그 평양 외곽에 있는 남포 쪽으로 가다가 있는 곳인데 408년에 유주자사 진이라는 사람의 죽어서 만든 무덤인데 여기도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그 알루미늄 샤시로 막아놨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보존 처리. 오래전에 한 작업인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거는 그 평양 아까 그 동명왕릉 뒤에 있던 벽화고분인데 여기는 그냥 보존 조치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문만 막아놨다가 우리가 한번 열어주고. 근데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몇십 년의 손상을 입는 건지도 모르죠, 다시. 그러니까 저희도 연구 아니면 저희는 안 들어간다고 촬영 때문에 들어가긴 했는데 죄를 짓고 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망가질 거를 몇 시간에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 조명하시는 매일 자기 안내하면서도 자기도 처음 봤다고, 남쪽 손님들이 오셔서 30년 만에 처음 열었다고, 그리고 다시 시멘트로 발라서 300년을 못 열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 뒤에 갔다 온 사람도 들어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일제강점기에 많이 망가집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안에서 군사들이 훈련도 하고 뭐 이걸 뜯어다 먹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아이고, 좀 쉬어야 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야간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 빨라서 좀 불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한 지금 반 좀 더 본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9시 전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 고향 자랑을 좀 하려고 넣었는데 제 고향 강원도 정선입니다. 아까 그래서 정선 나라리가 나왔던 거고, 제가 태어나서 살던 그 동네고, 지금도 어르신들 여기 계신데 고등학교를 강릉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정선에서 나와서. 그래서 강릉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은 제가 83학번이라 그때 학력고사 제일 쉽게 나오던 해라. 그래서 서울대를 운 좋게 들어가서 올림픽공원 발굴을 처음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우통을 벗고 있는 사람이 83년도 3학년 때 제 모습인데, 석천동 고분군 발굴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서울대 박물관에서 일을 하면서 아차산 고구려 유적을 처음 발굴한 게 97년도입니다. 97년도고 2017년까지 계속 지금 아차산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동북공정하는 바람에 고구려 전문가가 없으니까 국내 고구려 전문가가 거의 뭐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여기저기 불려 다니기도 하고 뭐 해외 강연도 가고 뭐 전시도 가고 뭐 이래서
좀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에 서울대 박물관도 일정에 있고 한성백제박물관도 있는데 그 한성백제박물관이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성백제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서 88년도에 발굴해서 이 토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토기를 복원한 게 제가 이제 복원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완전하지만 3분의 1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인데요. 이거를 복원해 놓고 보니까 남한에서는 볼 수 없던 토기죠. 토기를 뭐라고 명칭하세요? 이게 그냥 편하게는 나팔리 방아리. 뭐 이 이름은 중국 이름으로 뭐 종 이렇게 부르는 기종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그릇 이름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고 그냥 형태에 따라서 나팔리 방아리. 우리 논문을 쓸 때는 광구, 장경, 사이옹 뭐 이렇게 부릅니다. 예, 형태에 따라 부르는 거라서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어려우니까 나팔리 방아리 뭐 이런 정도인데 주로 이거는 무덤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에서 이게 나오니까 고구려가 이게 왔다 갔다는 걸 증명하게 되고 475년에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할 때 이게 이제 풍납토성이고 몽촌토성인데요. 이게 백제의 왕성이고 이건 방어성입니다. 계로왕이 여기서 일로 도망오다가 잡혀서 여기가 죽습니다. 이제 그 때에 475년 무렵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유물이고 이걸 찾아서 발굴하게 됨으로써 이제 남한에도 고구려 유적이 있을 수 있다. 그 전에는 여기 나온 건 다 백제 유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원하고 이거를 이제 연구하다가 고구려 토기를 전공하게 됐고 그걸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까지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좀 하려고 잠깐 넣어봤습니다. 남한의 고구려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큰 그림으로 봤지만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 이렇게 일군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주 분지에 또 분지를 둘러싸고 하나 있고 아차산 일대에 한강 북간에 이렇게 여기 한 수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고분들이 판교, 신갈, 여기 용인,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 진천 이렇게 연기 지역까지 이렇게 고분하고 생활 유적이 있고 성곽도 안성의 도기동 산성, 진천의 대모 산성, 연기, 월평동까지 대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남한에도 나오고요. 이 몽촌토성 올림픽공원 발굴 전까지는 이 중원고구려비, 지금 충주고구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비만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남한에 고구려 유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몽촌토성에서 아까 그 토기를 발굴하고 나서 남한의 고구려 유적이 이제 재조명을 받고 그 이후에 발굴된 게 한 90%입니다. 지금 한 100여 군데 정도의 유적이 있고 강원도 동해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미 475년에 백제 한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신라를 아우의 나라로 두고 신라와 교통을 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그 북한강 상류에 있는 춘천, 화천, 홍천 쪽을 지나서 가평을 지나서 원주를 지나면 충주로 갑니다. 그 라인을 통해서 경주로 늘 왕래를 하던 길이 있었고 475년에 여기를 함락한 이후는 이 길을 따라서 남하를 합니다. 대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 피신에서 웅진은 여기입니다. 웅진보다 훨씬 내려가 있죠. 당시에 이 지금처럼 지형지물을 잘 알았으면 백제는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까지 내려갔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유적들이 쭉 있고요. 이후에 여기서 백제가 이제 세력을 키워서 다시 밀고 올라오니까 한강 여기 있던 고구려군이 아차산에 가서 보루를 쌓고 진지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475년에 이게 없는 거죠. 여기 주둔하고 있다가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서 백제를 압박하다가 500년 무렵에 다 밀려 올라옵니다. 다시 백제가 동성왕, 무령왕대 다시 기틀을 잡아서 밀고 올라오니까 이 전선을 길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남쪽에 있던 군이 다 아차산에 가서 진을 치고 보루를 쌓고 그걸 경계로 지키고 있다가 551년, 5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히 볼 건 아닌데 주로 아차산 일대 유적하고 몽촌토성 유적이 우리가 답사 때 갈 유적인데요.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인 군사분계선이고 이게 임진강입니다. 여기에도 호로고루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덕진 파주입니다. 파주 덕진산성 여기 강북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호로고루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오면 강내리고 당포성, 은대리고분 이렇게 이제 3대 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임진강도 교두보가 되는 지역에는 남북으로 고구려성이 있고 남쪽엔 주로 신라성이 있고요. 까만색이 신라성들입니다. 그리고 양주분지에 오면은 양주분지는 지형이 아주 독특한 분지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에도 보루가 쭉 있고요. 그 안쪽에도 보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통과하면은 이제 동두천이 되고 동두천을 지나면 이제 의정부 지나서 미하리고개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인민군이 남하하던 길입니다. 네. 여기 이 당포성 호로고로 일대로 넘어와서 양주를 거쳐서 동두천 양주 내려오면 의정부 미하리고개 이렇게 되고 고대 1500년 전에 고구려가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런 그 길 따라 유적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임진강변에 있는 유적들은 대개 이렇게 그 강변에 있는 그 절벽 위에다가 성을 쌓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메워졌지만 이게 호로고로라는 성인데 임진강 본류로 들어가는 지류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 지형이 되고 여긴 다 절벽이니까 성을 안 쌓습니다. 여기만 막게 되죠. 요 성만 막는 게 당포성, 은대리성, 호로고루 이렇게 임진강 지역에 있는 평지성의 특징이고요. 호로고루 작년 가을에 해바라기 축제할 때 모습입니다. 드라마에서 뭐 천국의 계단인가 뭐 이런 장면으로 나와서 작년 이맘때는 여기에 주말에 한 3만 명씩 모여요. 그러니까 하루 주중에도 뭐 많이 오지만 주말에 한 3만 명씩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실 데가 없으니까 다 일로 오셔서 여기 보고 여기서 캠핑 차박 캠핑하고 뭐 이렇게 늘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이제 그 환강댐이라고 북한에서 물이 확 내려와 가지고 임진강에 수해를 입은 적이 수년 전에 있는데 그거를 방어하는 댐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수몰 지역이고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가는데 거기서 고구려 고분이 9기가 발굴이 됩니다.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런 강변 평지에 줄을 맞춰서 쌓는 게 고구려 스타일입니다. 이런 배치하는 방법도. 그래서 고구려 고분이 이런 게 있고요. 또 신담리라고 하는 곳에도 고구려 고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입구를 들어가면 안에 이제 시신이 안치하는 곳인데 여기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발굴해 보니까 고구려 거는 유물이 남아 있지 않고 신라 거만 남아 있습니다. 고대에는 앞선 세대 사람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가 또 누워버립니다. 이걸 축조하는 데는 굉장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와서 고구려 무덤을 파헤치고 신라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신라 유물만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고구려 고분입니다. 처음 쌓을 때는. 그리고 양주 분지에도 지금 2군데가 발굴이 됐는데 뭐 천보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있는 이건 독바위라고 하는 이 바위 위에 여기 보루가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저런 데 가면 주변이 다 관망이 되는 아주 전략 요충에 저런 보루들을 쌓고요. 이제 그 금강유역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공주, 금강이 이렇게 부여해서 공주로 올라와서 동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 그냥 다른 얘기인데 여기 강이 희한하게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는데 꼭 활을 시위를 당겨놓은 모습으로 있어서 공주 사람은 쓰지 말아라고 훈요 10조에 나온다는 게 이 후삼국 때 나온 얘기입니다. 활이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형이 그렇고요. 그래서 고구려군이까지 왔었고 그 일본 국도를 따라서 내려오면 안성의 도기동 산성이 최근에 발굴이 됐는데 고개를 넘으면 진천이고요. 대모 산성을 거치면 청주 동북토성으로 오고 여기 내려오면 청원 남성골 영기 월평 이렇게 루트마다 고구려 성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취락 마을들이 있고 고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른쪽 중앙 고구려비가 있는 쪽은 이제 신라 쪽으로 가는 중령을 넘어가는 길목이고요. 거기도 고분이 발굴이 됩니다. 그쪽의 성곽은 아직 확실한 게 발굴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성 도기동이라고 하는 곳의 산성인데 높지 않습니다. 평지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을 지키는 곳이고요. 이건 청원에 있는 남성골 산성인데 그 가운데 보이는 저 산 전체를 둘러막아서 성을 쌓고 여긴 금기거리도 나오고 꽤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저렇게 기둥 자리를 파고 저기다 기둥을 세워서 목책성입니다. 여기는 목책을 세워서 안팎으로
목책을 쓴 그런 목책성이고 고구려 온돌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차산 말씀을 좀 서울에 우리가 답사갈 곳이기도 하고요. 이게 60년대 항공 사진입니다. 잠실 일대 항공 사진인데 여기가 지금 석촌호수입니다. 여기가 다 이렇게 범람지고요. 여기 잠실 신천입니다. 이쪽이. 요 석촌동 고분군에 여기 요쯤일 겁니다. 아마 이 물길이 막혀가지고 호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석촌호수가. 이 탄천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를 다 그 하천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한강이 넓어진 거고 60년대만 해도 여기 헤엄쳐서 건너 다니던 이런 공간이고 고구려군이 왔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여기 광진교라고 하는 교가 있는데 서울 도성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해서 이 뚝섬을 지나서 이쪽으로 오면은 광진교를 건너서 남행하면 성남으로 해서 남행하는 길이 주요 도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구려 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차산이 있고 아차산에 봉우리마다 보루가 있습니다. 20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강변에 구이동에 2개가 있고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됐지만 여기 중간에 보루가 2개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중량천 평지고 저쪽은 왕숙천 평지고 그래서 인민군이든 고구려군이든 남하하는 길이 이 루트입니다. 아차산을 끼고 좌우로 남하를 하게 돼 있고 고대에도 그 통로를 이용하게 돼 있으니까 아차산에 2줄기 보루를 쌓아서 이제 그 교통로를 확보하게 되고요.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여기 아차산성이라고 있는데 이 아차산성은 백제가 쌓은 성입니다. 이 보루가 없을 때 백제가 여기 왕성, 풍납토성이 왕성이고 몽촌토성이 방어성일 시절에 한성 시절에 여기에 아차산성을 쌓았는데 문헌에는 아단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396년에 아까 광개토대왕이 여기 와서 백제왕의 항복을 받아가던 곳이기도 하고요. 계로왕이 여기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건 백제가 쌓고 고구려가 사용하고 나중에 신라가 와서 저 아차산성을 북한산성으로 씁니다. 저건 둘레가 1km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보루들은 둘레가 300m 내외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소하고 성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475년까지는 여기에 보루가 없고 아차산성은 백제 거니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여기 와서 이 2성을 함락하고 계라왕을 여기서 죽이고 고구려는 이제 이 밑으로 밀고 내려가는 과정이니까 풍납토성 왕성은 완전히 불태웠기 때문에 고구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공격해서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풍납토성에는 실제로 고구려 유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어성인 몽촌토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몽촌토성 안에는 고구려 시기에 도로, 마차가 다니던 수레가 다니던 도로가 나오고 건물이 나오고 고구려 유물이 나옵니다. 올림픽공원.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가시는 이유가 답사 가시는 이유도 그래서 여기를 가시게 되고요. 여기 석천동, 방이동, 가락동 고분군은 백제 왕릉들이 있는 고분이고 고구려 유적은 아직 발굴된 바는 없습니다. 유물은 가끔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신라가 올라와서 또 방이동에다가 백제 고분 옆에다 자기네 무덤을 쓰고요.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나가면 하남시, 옛날로 말하면 하남시 광주군, 경기도 광주군 하남시 일대에 이성산성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남한산성이 있는데 남한산성 그 자락에 신라가 큰 주장성이라는 성을 쓰고 주장성을 쌓기 전에 이제 이성산성을 주치소로 두고 그게 남한산성이고 아차산성이 북한산성이고 그런 유적들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은 요 중에 아차산 보루를 중심으로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아차산성은 현재 남아있는 구조는 아차산성은 백제가 쌓았지만 고구려도 썼지만 현재 남아있는 거는 신라가 올라와서 쌓은 성만 남아있습니다. 최후 점유 세력이 쌓은 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현장에 가서 그냥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아차산 보루는 발굴하고 저희가 지금 다 덮어놨기 때문에 보실 수는 없는데 아차산 사보루라고 하는 곳하고 시루봉 보루는 성벽을 복원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시면 고구려 때 성벽을 재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날은 좀 산행을 좀 해야 됩니다. 왕복 2시간 정도 산행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뒤에가 지금 여기 동부간선도로 중랑천이고요. 여기 이제 용마산입니다. 용마산 1보루, 2보루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볼록볼록 무덤만 하게 보이고요.
여기서 저기 이보루에서 아차산 쪽을 본 모습입니다. 저 아래쪽에 아차산성, 그 밑이 한강이고요. 이렇게 보루들이 중간중간에 배치되어 있는데 저걸 다 막아서 긴 성을 쌓으려면 엄청난 공력이 드는데 중간중간에 보루를 둬가지고 그 자체가 장성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인 그 전략을 쓴 보루들입니다. 우리가 이 보루를 발굴하고 나서 낙동강변에서도 가야 보루가 발굴이 되고 신라 보루가 발굴이 되고 중국에서도 보루를 하는 게 있구나 하고 발굴을 해서 지금 중국에서도 고구려 보루가 꽤 발굴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큰 성만 찾았는데 이렇게 작은 군사 시설들은 여기서 발굴이 되면서 이제 전파가 됐고요. 그 보루는 산 위지만 대개 이렇게 원형이나 타원형 지형을 둘러막는데 이 산 위는 평지가 있어도 얼마 넓지 않으니까요. 둘레가 커봐야 300m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벽 라인이고요. 무너져 그렇습니다만은 그 바깥쪽에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인데 여기는 물이 없는 해자입니다. 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해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해자의 물을 밖으로 빼는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당시에도 해자의 물을 뺐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 보실 수는 없지만 여기 발굴할 때 보면 여기를 건너뛰어 갈 정도가 됩니다. 날랜 사람들은 건너뛰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방어 시설이냐 그러시겠지만 이런 해자를 팔 때는 이미 그 정동 시대 이래로 하는데요. 이렇게 Y자로 팝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넓게 들어가서 깔때기 모양을 내는 밑에는 플라스크처럼 좁게 이렇게 파놓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사람들이 발을 움직일 수가 없게 발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닫기를 해 뛰어 올라가는데 요만큼 되는 높이인데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입니다. 그렇게 아주 거대한 규모는 아니고 그리고 그걸 건너가는 치라는 시설도 두고요. 성벽 안쪽에 바깥쪽엔 치가 여러 군데 달려 있고 성벽 안쪽에 담장이 있고 그 안쪽에 건물들이 배치가 됩니다. 군사 막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사 막사 한 칸 한 칸이고 여기는 저수 물탱크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니까 산 위에도 저수 탱크가 2개 있고 여기는 저장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는 방앗간이나 또 뭐 토기 굽는 곳, 대장간 이런 것들을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둡니다. 이게 이제 보루가 갖춘 기본 시설이고요. 제 분석에 따르면 이런 정도 규모의 보루에는 건물이 한 10개 정도 있고 사방 5m 크기의 건물이 한 10채 있고 100명 정도의 군사가 여기 주둔했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특히 요거는 홍련봉이라고 하는 보루인데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요. 한쪽은 사령부 역할을 했고 여기는 병참 역할을 했던 그런 기능이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유물을 봐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현장에서 한번 근데 다음에 답사를 가시면 이 그림은 못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한번 보고 가시라고 다 묻혀 있으니까. 그래서 해자가 있고 외황 그리고 안에 성벽, 담장, 안에 건물들 이런 구조고요. 이건 이제 건물 밖으로 그 성벽 밖으로 나와 있는 치라는 시설인데 이건 고구려 대성에도 있고 이런 작은 성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시설인데 아군으로 말하면 초소 위에 올라가 있는 개념이 되고 적군은 그걸 올라와야만 성내에 들어가니까 방어에 유리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 시설들인데 보통 성에서 제일 견고하게 쌓아야 되는 게 출입 시설입니다. 아군이 다녀야 되긴 하지만 적이 왔을 땐 쟨 취약 시설이라서 여기도 성벽 라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들여쌌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실제로 계단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다리를 놓고 다니는 길입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들어가면 안쪽 담장을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담장을 통과하고 들어가면 안에 이제 건물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작지만 갖춰야 될 건 다 갖추고 있다. 건물지 여러 사례들인데요. 요게 한 5m 정도 되는 건물인데 안에는 온돌이 있습니다. 구들이죠. 지금 방 전체를 데피는 게 아니고 이때는 외골에 구들 하나만 있고 아궁이가 이쪽에서 불을 떼면은 굴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방 밖에 굴뚝이 있고요. 여기는 벽체를 발랐던 진흙이 남아 있는데요. 이 벽체가 두께가 한 15cm밖에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사이에는 돌하고 점토를 다져서 벽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골집의 흙벽집처럼 하는 거죠. 다 흙담 벽집. 그렇게 해놓고 출입구는 필요에 따라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측면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안에 온돌은 다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돌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10명 정도가 기거합니다. 사방 5m 범위에. 25제곱미터니까 7평
뭐 좀 넘는 25제곱미터면 7평 정도 되죠. 예,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그래서 그 요게 하나의 단위 부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앗간, 이런 빈 공간에 방앗간, 이런 데 창고도 있고, 이건 지금 노출시켜서 그런데 원래 흙으로 덮여 있고 지하로 배수구가 연결돼서 이 건물 밑으로 하수 시설이 다 먼저 깔려 있습니다. 하수 시설을 하고 정지를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발굴해 보면 설계도가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 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 건물이 있던 면인데 그 면 위에서 한 1.5m나 2m 깊이로 구덩이가 큰 게 파 있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 이 지하에서 들어오는 물이 일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모여서 일로 빠져나가서 성벽 밖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성 안에서 물은 반드시 필요하고 사용한 물은 밖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 물이 성벽을 관통하는 순간 성벽은 약해집니다. 그래서 성벽을 관통할 중간에는 이렇게 통나무 관을 넣든지 아니면 돌로 방수 처리해서 관을 짜야만 견고한데 이제 그런 시설들이 성벽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루마다 물탱크가 있고 물탱크 그 옆에 사용한 물을 버리는 배수 시설이 있고 빗물을 버리는 배수구가 있고 설계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건 사실 같은 흑색이지만 여기가 안반 풍화토라고 굉장히 단단한 흙이지만 그래도 빗물은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용량은 이 하얀색 공간인데 그거보다 이만큼 넓게 한 70cm 넓게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점토를 다집니다. 그러니까 논흙, 논에 물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개흙이라고 하는 흙을 다지고 이렇게 다지고 거기에 나무를 대서 벽을 막아가면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이 잠겨 있을 때는 흙벽이 아니고 나무, 목곽입니다. 목곽 안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같은 보루에도 물탱크 규모가 다른데 보통 이 정도 규모엔 2개 있는데 그 용량이 보루별로 비슷합니다. 큰 물탱크 하나 있는 데는 하나만 두고 작은 걸 쓰면 2개를 두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100명이 먹을 음용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것도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저장고입니다. 그 물을 담는 것은 나무로 목곽을 짜서 쓰는데 다른 거를 저장하는 건 돌로 이렇게 곽을 짭니다. 이건 방수 처리는 필요 없고 다만 온습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통상 건조시켜서 먹는 곡식은 건조시켜서 외부에 말리고 이런 데는 고기 뭐 이런 습도가 유지돼야 되는 건 이렇게 지하에 묻어두는데 요거는 임진강 호로고로에서 나온 건데 여기는 실제로 동물뼈가 많이 나옵니다. 돼지, 소 이런 뼈들이. 그래서 고기는 이런 데 저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밖에 이제 뭐 방앗간, 여기 방앗간 자리입니다. 방앗간, 디딜 방앗간, 여기 방아채를 거는 자리고, 여기서 밟으면은 공이가 오르락 내리락 방아지 있죠. 예, 여기는 이제 대장간, 간이 대장간이고, 톡이 굽던 자리고, 보루마다 저런 이제 특과병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여기 온 병사들은 전쟁도 하지만 농사도 짓고, 또 그 중에는 톡이 굽는 장인도 있고, 대장쟁이도 있고, 각종 병종이 다 그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둔전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성벽인데요. 호로고루 지금은 다 덮여 있지만 발굴할 때는 이렇게 고구려 때 성벽이 안쪽에 있고 나중에 신라가 쌓은 성이 있는데 아차산에 있는 고구려 보루들인데 이건 이제 임진강변에 있는 보루인데 이렇게 홈이 보이는데 기둥을 세웠던 자리입니다. 근데 아차산에도 기둥을 세웠던 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기둥을 세워서 내부의 흙을 흘러내리지 않게 잘 다져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 그때 세운 기둥이 아직도 남아 있어 썩어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기에는 한 줄인데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바깥쪽에 돌을 붙여서 기둥을 가려버립니다. 여기도 지금 발굴해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을 한 줄 더 쌓아서 덮어버리죠. 밖에선 기둥이 안 보이게. 발굴하면 보이는 거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구조인데 이게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 북한에서 발굴한 것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대성산성도 이런 게 있고 국내성에도 있고요. 그래서 성벽을 무너졌지만 잘라보면 이게 성벽 라인인데 지금 다 무너지고 군데군데 남아있는데 이 뒤쪽에다가 흙을 다져 쌓아야 되니까 뒤쪽에 흙을 다져 쌓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서로 얽어서 고정시킨 다음에 그 안에 흙을 쌓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기둥하고 얽은 장목들이 있던 자리고요. 기둥을 세웠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겹의 성벽이 안쪽 성벽, 바깥 성벽이 있고요. 요건 이제 뭐 그림으로 이해가 잘 안 되셔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산지니까 경사가 재 있는 지형이니까 성 안에 이런 목책을 세우고 바깥에도 세우고 안팎으로 가로질러 엮습니다. 그리고 평면에서 보면 좌우로도 엮습니다. 그러니까 종장목, 횡장목이라고 하는데 이 영정주라고 하는 목책을 세우고 서로 얽어서 엮은 다음에 그 사이에 흙을 다지는데 바깥쪽에는 판자를 대서 막고 그 밖에다가 돌을 붙이는 겁니다. 1차 성벽, 2차 성벽인데 이 바깥 성벽이 무너지면 나무 기둥자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신 거는 이게 무너지고 일부 무너지고 이게 보이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밝히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발굴이 그냥 쉽게 발굴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고민해서 이제 결국 이렇게 설계도를 역으로 그려내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몽천토성, 올림픽공원에 있는 몽천토성인데 89년도에 고구려 온돌하고 건물지, 이 기둥 자리들이고 벽체 자리입니다. 발굴을 했는데 최근에 저쪽 문지 쪽에서 아까 본 그런 큰 물탱크 집수지를 하나 발굴하게 되고 이 하늘색으로 된 게 도로입니다. 저게 성문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도로는 원래 백제가 여기 방어성을 왕성을 방어하는 성으로 쓸 때 먼저 만들었고 그 위층에 고구려층이 있고 나중에 신라층이 있습니다. 여기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발굴해 보면. 그래서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고구려층을 발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안에 수레를 타고 다닐 정도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규모의 고구려군이 몽천토성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죠.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그 이후에 신라가 와 살게 됐고요. 뭐 유물 엄청 많습니다만 몇 개만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이제 기와하고 톡입니다. 지붕 얹었던 기와. 근데 원래 중국 쪽에서 기록을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기와를 관청이나 궁궐, 사찰에만 쓴다고 돼 있는데 이미 5세기대가 되면은 물자가 풍부해져서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초소에도 기와를 씁니다. 그만큼 물자가 이제 흔하고요. 여기는 호로고루의 모습이고, 호로고루에서는 토기로 만든 북이 나옵니다. 서로 상자에 북고자입니다. 상고. 상고라는 북이 나오는데 토제입니다. 그 위에 구멍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는데 저 위가 면이고요. 가죽을 덮고 저 구멍에 가죽끈을 껴서 이렇게 엮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배가 부른 드럼 형태의 북입니다. 저건 악학개범에도 상고라는 북이 나옵니다. 조선시대까지 쓰이던 북인데, 그러니까 호로고루 같은 야전에 이런 조그마한 성에 북이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굴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굴례를 하려면 사령관이나 지휘관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호로고루가 주변에 임진강변에 있는 성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이 주둔했다고 보는 이유는 이 북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아차산에서 유일하게 와당이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기와 건물이면은 당시에 지휘관급의 건물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군사 시설에 누가 주둔했을지, 위상이 어땠을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눈이 맑아지시라고 금붙이를 좀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면은 신라 황금 금관 보시고 금귀걸이 보고 신라 황금의 나라 신라 이러고, 신라가 금을 엄청 잘 만들긴 합니다만은 신라만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신라 고분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시기에 신라는 마립간식이라고 하는데, 지증왕 이전에 마립간식이 뇌물, 나물 마립간, 뭐 니사금 마립간, 그다음에 왕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시기의 무덤들은 지금 경주에 가시면 대능원이라고 경주 평야에 있는 왕릉들이, 그게 요 시기 고분이고요. 그러니까 5세기 이전 고분들입니다. 고구려에 예속돼 있던 당시의 고분들인데, 땅에다가 또는 약간 파거나 해서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나무로 곽을 짭니다. 나무로 곽을 짜서 그 안에 관을 넣고 시신난치하고 그 위에 자갈을 덮습니다. 자갈을 덮고 그 위에 또 흙을 산만큼 덮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곽이 썩으면 주저앉으니까 자갈로 덮인, 밖에서 보면 흙인데 실제로 발굴해 보면 흙을 황남대청 같은 경우는 중장비로 한 달을 파낸 다음에 자갈에 도달합니다. 그 도구를 할래 할 수가 없죠. 뭐
들리는 소문에, 그냥 소문에 따르면 그런 구조를 알고 도굴꾼들이 고분 옆에 집을 사서 지하 땅굴을 파서 도굴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쉽습니다. 위에 흙을 파서는 도저히 도굴이 안 되니까 자갈 속에 묻혀 있는 금관이라는 게 다 그대로 있었던 거고, 고구려의 석실분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도굴이 많이 됐고요. 신라도 그 5세기대 그런 무덤, 적성목각분이라고 하는 그 무덤을 쓸 때만 금관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금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는 왕이 금관을 쓰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율령 국가가 돼서 그럴 필요도 없은 시기이기도 하고 무덤도 석실분으로 바뀌고, 그런데 아무튼 신라의 그 유명한 화려한 신라 금귀걸이인데 고구려 귀걸이에서 넘어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귀에 매다는 고리하고 중간 장식 있고 매단 장식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백제 신라의 귀걸이는 고구려에 이미 완성된 귀걸이를 모델로 해 넘어온 겁니다. 주한, 그다음에 여기 중간식, 매단 장식 이렇게 세 구분으로 되는 게 기본적인 고구려 귀걸이인데요. 저 위에 있는 게 오른쪽 아래 건 신라 거고요. 위에 있는 건 다 고구려 건데 남한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다. 남한에서도 고구려 귀걸이가 저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린이 대공원 옆에 능동이라고 하는 곳에 나왔는데 뭐 오래전에 채집된 거, 수집된 거라서 신고품이라서 구조가 뭔지는 모르는데 어린이 대공원 옆에 고구려 사람의 무덤이 있었던 거죠. 그냥 귀걸이만 신고가 됐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 귀걸이 중에 가장 장식적입니다. 누금세공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교한 세공이 되어 있는 귀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춘천 중도에서 발굴된, 그리고 청원에서도 나오고 진천에서도 있고 연천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남한 지역에도 귀걸이, 저런 정도 귀걸이가 나온다는 거는 저걸 장착했던 사람들의 신분이 높을 테니까 주요 인물들이 남한의 곳곳에 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시커먼 유물들만 보시다가 이걸 보니까 눈이 확 뜨시죠. 이건 이제 고구려 토기들인데 남한에서 발굴된 토기인데요. 실제 크기 비례인데 요 토기의 높이가 제 허리춤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항아리, 장독대 있는 제일 큰 항아리고 실제로는 저장용이고 뭐 시루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24종 정도의 토기를 생활용으로 썼습니다. 이미 이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사시설에서 주로 나오는 그릇들이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는 뭐 유리구슬, 은팔찌, 은반지,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금박구슬입니다. 금으로 구슬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다양한 장신구까지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무기들인데요. 무기하고 뭐 마구들인데, 실제로 이런 건 철제니까 녹이 슬어서 실물로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만은, 그 분석을 해보면 오늘날 특수강의 강도에 맞먹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철기들입니다. 그 중에 특이한 건데, 홍련봉이라고 아차산에서 나온 건데, 요 깃대입니다. 깃대. 높이가 여기 45cm니까 한 2m 정도 되는 깃대인데, 여기 고리가 있고 저기가 고리가 있어서 여기에 묶어서 기를 매달고 다니는데, 여기 장대를 꼽게 돼 있고요. 깃대고요. 요거는 임진강 무등리라는 데서, 무등리 보루에서 나온 건데, 저거는 이제 저는 아마도 저 안에 그 솜이나 이런 걸 넣어서 횃불처럼 이렇게 매달고 다니던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유물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뭐 그런 용도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천 무등리에서는 이런 갑옷이 한 벌이 나오긴 했는데, 아차산에서는 투구가 나왔고요. 이런 갑옷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과 관련된 뭐 서사를 좀 꾸밀 수도 있고, 당시 장수들이 입었던 그런 갑옷들입니다. 그리고 연천에서는, 다른 데서는 뭐 소량 한두 개씩 나오는데, 연천의 무등리 이보루라고 하는 곳에서는 불에 탄 쌀과 조가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나미, 타나조가 나오는데 군량미겠죠.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부대도 1500년 전에 쌀을 먹었던, 쌀하고 조가 주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무등리 보루는 뭐 아차산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여하튼 당시에 굉장히 신라군한테 급하게 공격을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쌀은 다 불태우고, 가져갈 만큼만 가지고 불태우고, 그 갑옷도 벗어 던지고,
그리고 후퇴한 장면들을 이제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고요. 이건 아차산의 유적의 연대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게 연대가 어떤지 뭐 기록에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제 뭐 유물의 변화, 형태 변화를 가지고 연대를 계산을 합니다. 편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부님들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는데, 지금 댁에서 밥그릇을 자기를 쓰지 않습니까? 스테인리스 밥공기는 거의 없어졌죠. 가정 내에서. 밥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를 쓰고 그 전에 스테인리스를 썼고 그 전에는 양은이 있었고 노쇠가 있었고 사기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릇의 형태도 깊은 주발에서 점점점 아주 작은 공기로 바뀌잖아요. 그릇의 재료와 형태가 변화하면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추적하면 연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유물을 그렇게 해서 역추적을 하는데 아주 운 좋을 때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토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경자라는 글씨인데 경자년이 작년이 경자년이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인데 60년마다 돌아오니까 광개토대왕이 경주 정보를 갔을 때가 400년이고요. 그로부터 120년 뒤에 520년 경자년이 요겁니다. 아차산에 와 있을 수 있는 거는 475년에서 550년 사이니까 그 사이에 경자년은 520년밖에 없습니다. 60년마다 돌아오니까. 그 520년에 누군가가 쓴 거죠. 토기에다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연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제가 다른 유물로 추정한 연대하고 일치하는 이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제 역사 당시 상황을 보면은 475년에 아차산 백제가 여기 왕성이고 방어성이고 강북의 방어성으로 아차산성을 쓰고 있었는데 475년에 장수왕이 3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아차산 여기서 진을 치고 북성 풍납토성을 공격해서 일주일 만에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남성으로 도망을 가다가 여기서 붙잡혀서 아차산에 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기록이 꽤 상세하게 남아 있는데 고구려 장수왕이 공격을 하려고 오니까 뭐 하여튼 그 아들 문주는 신라의 구원병을 청하러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계로왕이 북성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도망가다가 잡혔는데 그 계로왕을 알아보고 잡은 장수가 누구냐면은 옛날에 계로왕의 부하였는데 고구려에 기여한 장군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왕을 알아보고 잡아서 말에서 내려서 3번 절을 합니다. 전에 모시던 군주니까. 그 예를 갖춘 다음에 아차산으로 압송해서 거기서는 얼굴에 침을 3번 뱉고 목을 베어버립니다. 장수왕 앞에 가서는. 그런 내용이 기사에 나오는데 그때에 나오던 이제 강북의 장수왕이 진을 쳤던 곳이고 계로왕이 살던 왕궁이고 방어성으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인데 그게 47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고구려는 장수왕은 여기다가 군대를 남겨놓고 올라갑니다. 포로를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군대가 주둔하다가 몽천토성에 밑으로 내려가서 대전까지 내려갔던 거고요. 근데 그 475년에서 한 500년, 한 225년, 30년 상간에 백제가 다시 세력을 키워서 밀고 올라오니까 여기 있던 군사가 여기다가 보루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아차산 보루는 500년 이후입니다. 500년에서 551년 사이고. 그래서 여기 있던 보루들은 551년에 신라가 백제하고 연합해서 여기를 공격할 때 내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한 79년 정도의 상황이 여기에 유적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차산을 발굴하고 도대체 여기 몇 명이 있을까 한번 아무리 기록을 찾아도 없고 하니까 도대체 이 초소에 이 보루에 몇 명이 살까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아궁이에 솥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 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근데 아까 뭐 한 7평, 8평 되는데 밥그릇이 30개씩 나옵니다. 여기 30명이 살았을 리는 없고 깨지면 버리고 또 쓰니까 밥그릇은 안 되겠다. 그래서 무기를 세보자. 근데 무기는 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이동이라고 하는 곳은 아궁에 솥이 걸려 있고 전소된 유적입니다. 그러니까 후퇴고 뭐고 없이 완전히 전멸한 유적이고 아차산의 유적은 아궁에 솥은 다 빼가지고 갑니다. 철수할 때. 투구는 버리고 가는데 솥단지는 가져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솥단지가 없으면 밥을 못 해 먹을 거 아닙니까? 무기보다 더 중요하니까 가져가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멸된 유적이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무기 숫자를 세봤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무반이 완전히 불탔다.
그럼 거기 몇 명이 있었는지는 소총을 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소총에 해당하는 게 창입니다. 창. 오른쪽에 있는 창날인데요. 그래서 이 보루 하나에 칼이 2자루, 창이 10자루, 도끼가 4자루, 화살촉이 3,000장이 나옵니다. 당시 병사들의 기본 무기는 창입니다. 그래서 10명의 군사가 있었다. 그럼 칼은 권총에 해당하는 거, 지휘관이 차고 있던 권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2명 정도 있었고 병사가 10명 있었고 도끼는 백병전을 할 때 쓰는 말하는 중화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용화기니까 그거는 인원에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빼면은 10명 중에 지휘관급이 2명이고 중화기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4명 있었다. 이 10명 중에는. 그리고 1인당 300발씩의 화살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엔 우리 사서에는 없는데 중국 당나라 신당서에는 300명을 단이라고 하고 50명을 대라고 하고 10명을 화라고 하는데 화에는 장이 있다. 그러니까 10명이 최소 단위 부대고 거기에 장수가 있다. 그래서 딱 거기에 해당하는 단위 부대인 겁니다. 10명 단위 최소 단위 부대가 구이동 같은 작은 보루고 그런 보루 그거보다 큰 보루에 갔더니 건물이 10칸 정도가 있으니까 10명짜리가 10개 있으니까 100명이 있다. 100명이 있는데 고구려의 지방관 제도를 봤더니 100명을 거느리는 장수를 백두 또는 당주 뭐 이렇게 부르더라. 그리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누초라고 불렀다. 아마도 이런 보루 하나는 누초한 사람이 장 10명, 화에 해당하는 세부 부대 10개를 거느리면서 저 보루 하나를 지휘하고 있었을 거고 아차산에는 저런 보루가 20여 개 있기 때문에 2,000명 정도가 상비군으로 주둔하고 있었고 고구려 지방제도에 그 1,0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장수를 군두 또는 말객이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변방에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군두나 말객이 이 사령관 그런 부대가 2개 정도 있었을 거다. 아차산 아까 2줄기로 보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1,000명 단위 군두나 말객 2명 정도가 있는 근데 지금도 변방에 있는 부대가 상비군으로 2,000명이 주둔하면 굉장히 큰 부대인데요. 1,500년 전입니다. 1,500년 전에 여기에 고구려군이 상비군으로 2,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건 엄청난 부대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백제 한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킨 이후에 그 전에 광개토대왕까지는 그냥 혼내주고 돌아가면 됐는데 이제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선멸전을 하고 내 영토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영토화하고요. 실제로 아까 본 그 유적이 나오는 경상북도, 충청남도까지는 지명을 보면 우리나라 옛날 지명을 찾으려면 조선시대에 동국여지승남, 신증 동국여지승남, 동국여지승남, 여지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까지 가야 되는데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곳은 본디 고구려의 이쪽에 그 금천구 시흥 관악산 밑에 거기 제가 발굴했는데 거기도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본디 고구려의 잉벌로 현인데 신라 경덕왕 때 무슨 고구로 계칭을 하고 고려시대에 뭐가 됐고 이제 시흥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구려 지명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발굴한 기와에서 잉벌로가 나옵니다. 삼국사기 지명하고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남한 상당 부분의 지역에 고구려 지명이 있는 이유는 이때 고구려군이 남한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재편한 겁니다. 하고 백제 수도가 있던 이 아차산 일대, 그 한강변, 중랑천변, 몽촌소선 그 일대를 백제는 한성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리고 그때 고구려는 수도가 평양이니까 여기를 남평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차산 일대는 고구려 당시 남평양이고 그게 나중에 신라 백제한테 뺏겨서 올라갈 때는 양주로 옮겨가서 양주가 남평양이 되고요. 양주를 놓친 다음에는 황해도 신원군이라고 하는 곳이 남평양 또는 한성이라고 불립니다. 한성.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 남부 지방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아차산에서 제가 발굴한 저는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고학자가 평생 문자 나오는 토기 하나도 발굴하기 어려운데 저는 수십 점을 발굴했습니다. 근데 접시에 아까 경자도 있지만 지도형, 도 무슨 형, 연모형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있고요. 여기 후부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부자인데 이 고대에 이렇게 약자로 썼습니다. 후부. 저 후부는 고구려가 도시를 5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 중으로 나누기도 하고 전후 좌우 중으로 나누는데 후부는 북쪽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으로 말하고 국내성이나 평양의 후부는 귀족이 살던 구역입니다. 근데 요거는 처음에 저도 평양의 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양 후부가 아니고 한성입니다. 어쨌든 요 후부 글씨체를 한 번만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요건 평양성을 쌓을 때 썼던 성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있는데 후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 글꼴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566년이고 아까는 520년대라 한 50년 차이가 나지만 글자는 유행이 있으니까 그대로 거의 같습니다. 이 내용은 평양성을 쌓을 때 얘기인데 병술년의 임신 중에 12월 중에 한성 하후부의 소형 문달이 여기서부터 서북방을 맞는다. 그러니까 한성 하후부에서 동원된 소형 벼슬을 가진 문달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서북방을 나가 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 쌓아야 될. 그때 한성 하후부인데 이때 한성은 황해도 신원이죠. 이미 아차산 때는 내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한성이 원래 우리나라 지명의 한성은 여기입니다. 백제 한성이고 근현대 와서 우리가 한양 한성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성은 여기를 남평양이라고 백제가 썼다가 고구려가 여기를 남평양으로 재편하고 한성이라고도 불렸겠죠. 올라가면서 황해도까지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여기 황해도 한성인데 아무튼 그러한 정황을 이제 당시에 500년대, 550년대, 520년대, 560년대 고구려 사람들이 쓴 글씨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행정구역 표시를.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힘들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답사를 가시면 오른쪽 아래가 아차산 사보로 복원해 놓은 것이고요. 왼쪽하고 위에 거는 시루봉이라고 하는 보로인데 지금 저렇게 복원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있는 홍련봉, 아까도 계속 보신 그 홍련봉 2보루와 1보루인데 이거는 이렇게 씌워버릴 겁니다. 이 전체가 이게 한 100m가 되는데 도움을 씌워서 발굴된 상태로 노출 전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본 설계가 끝나고 실시 설계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빠르면 내년쯤에 공사가 들어가서 수년 안에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는 답사를 가면은 흙만 보실 게 아니라 발굴하는 장면도 이것도 계속 발굴해낼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관람객이 관람을 하고 저희는 부분 발굴을 계속하고 그래서 뭐 시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수년 뒤에는 이 안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시간을 이제 4분인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를 뭐 그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인가만 잠깐 그림만 몇 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를 스스로 다른 민족하고 구분되면서 우리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의식주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니까 옷, 한복. 중국이 요즘 한복이 자기네 거라고 해서 또 뭐 논쟁이, 김치도 자기네 거라는 논쟁이 있는데 아무튼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 고구려 고분벽화 이미. 그래서 복식사 하는 분은 고구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복식은 고구려에서 이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예, 이거는 재현품이지 우리가 다시 부가한 건 아니고요. 북한 사람들이 만든 옷인데 고분벽화에 나온 옷을 그대로 복원하면 이렇습니다. 예. 지금 한복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먹는 거. 우리 음식 중에 전통 음식으로 지금은 발효 음식에서 뭐 김치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는 불고기가 우리 대표 음식이었어요.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근데 불고기가 간장에다 고기를 절여서 구워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려 때는 고기를 간장에 절여서 구워 먹는 거를 맥적이라 그랬습니다. 맥조기 먹는 적. 고기 산적, 제사상용으로 산적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를 간장에 절여서 그걸 구워서 칼로 잘라 먹었죠, 이때는. 그래서 맥적인데 그 후에가 불고기. 그리고 장. 아까 유주자사 진의 무덤의 묘비 비명인데 거기에 보면은 날마다 소와 양을 잡고 쌀로 술을 빚고 장을 담그고 했는데 10,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런 장을 담궈 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효식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발효식품을 제일 우리 전통적인 걸로 생각하니까 먹던 것도 이미 음식 문화도 이미
근데 고구려 사람들은 입식 생활을 했는데 요건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거는 뭐 제가 전공하던 거라서 옹기인데, 하여튼 우리는 김치냉장고, 뭐 지금은 그렇지만 김치냉장고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못 쓴다고 옹기에 담아서 땅에 묻어야지 뭐 이런 건데요. 아무튼 지금도 옹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고구려 토기가 옹기의 원조입니다. 백제신라 가야 박물관에 가시면 나중에 한번 이건 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발굴한 아차산 군사 막사를 복원한 모습이고요. 난방 시설이 온돌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돌을 난방으로 쓰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독일에 조금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온돌하고는 다르죠. 예, 우리는 8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에도 온돌을 써야 살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거죠. 예, 357년에 만들어진 벽화 고분의 부뚜막입니다. 무쇠소체 시루를 얹어놓고 마지막 물을 죽이고 있고 이제 담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이런 장면들은 우리 전통적인 장면하고 거의 뭐 흡사하죠. 예, 그 밖에 뭐 악기, 예, 거문고, 뭐 이런 벽화에 한 46개 종류의 악기가 나오는데 우리 전통 악기죠, 전부 다. 그 중에 전통이 아닌 거는 비파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거, 서역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우리 전통 태권도 무예죠. 그러니까 태권도가 국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기, 우리나라의 기예입니다. 그래서 그 태권도의 앞선 모델이 택견이고 택견의 앞선 모델이 수박입니다. 고분벽화에 나온 수박이라고 하는 맨손 겨루기고 고려 때까지도 그러니까 무인이 익혀야 될 여러 무예 중에 하나가 수박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택견으로 바뀐 거고요. 씨름, 우리가 잘 안 보지만은 명절 때면 꼭 합니다. 그래도 이미 고구려 때 저렇게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죠. 오른쪽으로 머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서역 사람입니다. 매부리 코에 이쪽을 보고 있는 사람 저랑 똑같은 우리 고구려 사람이고요. 서역인들도 와서 저렇게 같이 하고 뭐 어쨌든 우리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분벽화에 다 보입니다. 이건 좀 과장인데요. 아무튼 하여튼 양궁은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도 안 되는 종목 아닙니까? 금메달을 따야 기본인데 주몽으로부터 온 거 아닌가? 주몽이 원래 활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원래 말뜻이 과장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우리 거라고 자랑하던 게 달리 고구려가 1500년 전에 멸망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나라는 멸망해서 없어졌고 역사는 화석화돼서 우리한테 남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하던 자랑스러워하던 문화 요소는 결국 고구려로부터 와 있고 우리한테 이어지고 있고 그게 또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을 할 때 우리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 것도 그러한 민족 어떤 정신 전통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그런 게 분단으로 된 서로 우리가 교류를 못하니까 한번 가보자. 길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뭐 언제 금방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 서울에 있는 고구려 유적, 남한에 있는 고구려 유적을 우리가 좀 답사를 하고 공부를 좀 하고 만주에 있는 고구려 유적 갈 수 있는 데 가보고 3단계로 평양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영문협에서는 그 운동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여기 파주 연천을 넘어가면 바로 장단이고 개성은 뭐 엄청 가깝습니다. 황해도 한성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황해도 한성 신원군을 지나서 올라가면 평양. 자유로에서 평양까지 160km라고 써 있습니다. 대전 가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빨리 돼서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되겠죠. 저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 저런 카피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잊고 살지만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우리 영토입니다. 북한도 우리 영토입니다. 헌법상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있는 문화유산도 우리 재산이죠. 우리 민족의 재산이고요.
남북 교류가 되면 이런 활발한 이제 SOC 사업들이 있으면 이 이면에 뭐가 있냐? 문화재가 훼손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문화재 조사 하나도 안 하고 해서 유적이 다 없어졌습니다. 경부고속철도를 놓을 줄 94년도쯤에는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서 막았죠. 그래서 경주역이 신경주역이 밖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안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유적 훼손시키면 안 되는 글로 가 있는 겁니다. 다니긴 좀 불편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 이런 식 공사가 있으면 경원선, 경의선 공사가 있으면 유적이 망가질 거는 뭐 불 보듯이 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뭐 고구려는 고구려고 또 유적을 살려야 되는 건 또 우리 후손들의 역할이니까 그런 일도 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너무 오래 끌고 막 두서없이 막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